1939년 4월 20일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의 5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당시 그는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칭송을 받으며 국가의 undisputed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반세기 생일은 성대한 축하 행사로 기념되었다. 유명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 알버트 스페어가 설계한 새로 완공된 총리 관전은 1939년 히틀러의 5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성대한 행사의 무대가 되었다. 입구 로비에는 히틀러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형성되었고 일부는 이를 위해 3시간까지 기다렸다. 가장 눈에 띄는 선물 중 하나는 7.65mm 구경의 발터 PPK 자동 권총이었다. 히틀러가 특히 선호하던 모델이었다. 이 무기는 평범한 총이 아니었다. 24캐럿 금으로 도금되었고 섬세한 수공의 조각이 장식되어 있으며 손잡이는 산가로 제작되었고 금으로 된 AM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이 총이 칼 월터 본인에 의해 조립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 진위는 다소 의심스럽다. 히틀러는 평생 무기에 큰 관심을 가졌지만 사격보다는 무기가 상징하는 권력에 더 매료되었다. 그는 항상 7.65mm 발터 PPK를 바지 주머니에 숨겨 소지했고 침실, 사무실, 심지어 욕실에도 항상 장전된 총을 가까이 두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 황금 발터 권총은 1950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경매 예정품 카탈로그를 위해 사진 촬영되었다. 그러나 캔자스 경찰의 조사를 거쳐 경매에서 철회되었고 다시 자취를 감추었다. 1966년 이 권총은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경매에 재등장하여 앤드루 라이트에 의해 빠르게 구입되었고 이후 20년 넘게 그의 소장품으로 남아있었다. 결국 이 무기는 사상 최고가로 사적 수집객에 판매되어 전쟁 사상 가장 비싼 권총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 이 권총의 가치는 4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3제국의 숨겨진 보물, 히틀러의 개인 소지품들. 1945년 한 미국 병사가 아돌프 히틀러의 거주지에서 기념품으로 가져온 책상용 지구본이 최근 샌프란시스코의 한 경매장에서 15,000달러에 낙찰되었다. 91세의 참전용사 존 바르사미안은 자신이 미군 복무 중 독일 오버잘츠베르크 오버살츠베르크에 위치한 베르크호프 베코프에서 이 지구본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을 이유로 올해 이 물건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78세의 전직 광고 임원이며 바르사미안의 친구인 로버트 프리티킨은 10만 달러의 지구본을 구입했으며 경매 수수료 15%를 추가로 지불하여 총 가격이 11만 5천 달러가 되었다. 프리티킨의 보좌관 매튜 데이비스는 이것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인물 중 한 명과 관련된 진짜 역사적 유물이라고 말했다. 히틀러가 실제로 사용하고 연구한 물건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코로넬리 지구본 학회 International Coronelli Society의 전문가 피터 얼마이어 베크는 이 지구본 자체는 역사적 가치가 크지 않지만 히틀러와의 연관성 덕분에 가격이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그 연관성이 없었다면 가격은 훨씬 낮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1945년 4월 소련군이 베를린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가운데 철과 불에 비해 도시가 무너지고 있었다. 히틀러는 지하 8m, 두께 4m의 콘크리트 지붕 아래 방공해서 절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군대를 조직하려 애썼다. 최근 히틀러가 명령을 내릴 때 사용했던 빨간색 베이클라이트 전화기가 경매에 나와 익명의 구매자에게 22만 9천 유로에 낙찰되었다. 이는 뒷면에 나치 독수리 문양과 하켄크로이츠가 새겨진 시멘스 모델이었다. 동시에 베를린에서는 히틀러와 독일인들이라는 전시회가 열렸고 이는 나치 정권 붕괴 이후 최초의 해당 전시였다. 전시회는 엄청난 방문객 수를 기록하며 연장 개최되었다. 나치 시대의 유물은 이념적으로 거리를 둔 사람들에게조차도 강한 관심을 끌고 있음이 분명했다. 나치 관련 기념품 거래는 점점 더 대중적이고 접근하기 쉬워졌으며 단일 유례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군복 단추에서부터
한 러시아 부자가 600만 달러에 구입한 히틀러의 메르세데스 차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영국인 케빈 휘트크로프트, 케빈 위트크로프트는 나치 유물 수집계에서 가장 숙련된 인물이다. 그는 히틀러의 침대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매트리스는 교체했다고 덧붙인다. 이 성공한 건설업자는 아버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가 가져온 강철 헬멧을 시작으로 수집을 시작했다. 현재 그의 수집품은 탱크, 50개 이상의 히틀러 흉상, 히틀러가 1923년 미넨 폭동 실패 후 수감되었던 란츠베르크 감옥의 문 타일, 철창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창고를 채우고 있다. 히틀러는 이 감옥에서 나의 투쟁을 집필했다. 휘트크로프트는 회상한다. 나는 그들이 히틀러가 수감되었던 감옥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려는 것을 알았고 주저하지 않고 뮌헨으로 갔다. 노동자들이 근처 선술집에서 점심을 먹으러 나가기를 기다린 후 맥주를 돌렸다. 몇 날 며칠 그렇게 한 끝에 나는 감옥문, 창문 철창, 바닥 타일 몇 장을 집으로 가져왔다. 휘트크로프트의 수집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89년 베르크호프 폐허에서 구출한 녹슨 와인 선반이다. 당시 독일에서는 나치 기념품 소지가 금지되어 있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비슷한 일이 스페인에서도 벌어졌는데 몇몇 스페인인들이 택시를 부르기 위해 손을 들어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었다. 실제로 1953년 바이에른 정부는 베르크호프 폐허가 신나치주의자들의 성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을 폭파했다. 나치 기념품 거래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유럽 벼룩시장에서 철십자 훈장이나 SS 단검을 몇 유래 구할 수 있다. 대부분은 복제품이어서 가격이 낮고 대량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진품처럼 보이는 물품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다. 이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많은 연합군 병사들이 복무 중에 전리품을 모았고 전쟁이 끝난 후 집으로 가져갔다. 반세기 이상 지난 지금 이들 베테랑의 손자들은 감정적 애착이 없는 유품들을 경매에 내놓고 있다. 패전 독일을 점령한 러시아군과 미국군의 약탈 패턴에도 흥미로운 차이가 있다. 생활 수준이 높고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한 나라에서 온 미국 병사들은 의뢰용 전리품이나 사치품에 끌린 반면 대부분 문맹이고 가난한 시골 출신인 러시아 병사들은 시계, 신발, 카메라, 주방용품 등 보다 실용적인 물품을 약탈하는 경향이 있었다. 붉은 깃발을 독일 국회의사당 폐허 위에 꽂은 멜리톤 칸타리아의 사진은 유명하다. 원본 사진에서는 그의 동료가 양쪽 손목에 손목시계를 차고 있어 약탈 흔적이 명백했지만 이 부분은 후에 수정되어 시계 하나만 남았다. 사진 속 붉은 깃발은 현재 러시아 중앙군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 사진을 찍은 전쟁 사진가 예브게니 할데이, 옙게니 칼데이가 사용한 라이카 사명 카메라는 2014년 홍콩에서 경매에 붙여졌다. 히틀러의 알프스 별장은 현재 나치 기념품의 주요 출처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집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중 가장 독특한 기념품은 히틀러의 연인이자 아내였던 이바 브라운의 보라색 실크 팬티로 허리에 리본 장식과 이니셜 자수가 새겨져 있었다. 이 팬티는 제110 수사단의 미국 병사가 베르크호프 점령 후 획득한 여러 기념품 중 일부로 경매에서 3,300유로에 팔렸다. 이러한 물품들은 SS 수비대가 철수하고 미군이 도착하기 사이의 시기에 빈곤에 허덕이던 지역 주민들이 식량과 맞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제3제국 인물들의 속옷 관련으로는 히틀러의 측근이자 공군 장관이었던 헤르만 괴링의 실크 속옷도 유명하다. 허리둘레 114cm에 달하는 이 속옷은 괴링이 전쟁 막판에 체중이 감소했음을 시사한다. 이 품목은 유명한 의사 존 K. 라티머가 수집했다. 그는 뉘른베르크 재판 중 나치 고위 관리들의 주치의로 일하며 많은 전리품을 모았다. 이 경매는 히틀러와 나치 고위 관리들 악의 한 단면이라는 제목으로 열렸으며 유대인 단체들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괴링의 속옷은 3,000유로에 판매되었고 구매자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익명 인물이었다.
그는 히틀러의 재킷 27만 5천 유래 판매 등 다른 품목들도 경매에서 입찰했다. 이 경매에는 히틀러 자신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지 안에 소형 권총을 숨기기 위한 가죽 장치도 포함되어 있었다. 블론디 총통의 충견. 히틀러는 동물을, 특히 개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제3제국 시절 그는 여러 마리의 개를 키웠으며 그중 가장 애착을 가졌던 것은 블론디라는 이름의 독일 셰퍼드였습니다. 여러 가까운 측근들에 따르면 총통은 이 개를 에바 브라운보다 더 사랑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월 동안 히틀러는 최소 10마리 이상의 다양한 개를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모두는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히틀러와 블론디가 처음 만난 시점을 이해하려면 19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해 회계 능력과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 NSDAP, 당 이사로서의 역할로 히틀러의 신임을 얻은 마르틴 볼만, 이 히틀러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습니다. 그 선물은 한 마리의 독일 셰퍼드 암컷 강아지였고 빠르게 히틀러의 애정을 사로잡았습니다. 히틀러는 망설임 없이 이 강아지에게 블론디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대략 금발소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블론디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 개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으며 이는 그가 동물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히틀러는 동물에 대해 다소 독특한 선호를 보였습니다. 말을 어색하다고 여겼고 불독이나 복성연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거북이나 병아리, 사슴과 같은 동물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매우 싫어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주로 대형견을 선호했는데 이는 그가 예전에 키우던 소형견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의 독일 셰퍼드에 대한 진정한 애착은 1921년에 처음 셰퍼드를 선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여러 문서에 따르면 이후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히틀러는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살았으며 항상 블론디가 동행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알려진 동부 전선에서의 치열한 전투와 아프리카에서 영국군과 싸우는 병사들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총통은 항상 시간을 내어 바이에른 알프스의 베르크호프 베르크호프 저택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는 차를 마시고 측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블론디와 함께 놀면서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의 집은 아름다운 절벽에 자리 잡은 장소였으며 1929년에 만난 에바 브라운과 함께한 행복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히틀러는 에바 브라운과 긴 아침 식사를 자주 함께 했으며 그 자리에는 빵, 차, 코코아, 커피, 오렌지 주스, 비스킷, 버터 같은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전쟁 중에 식량 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한 사치였으며 나치 고위 관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특별한 행사였고 히틀러의 끊임없는 비판을 견딘 사람들만이 지역 최고의 고기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식사 중 극도의 세심함으로 유명했습니다. 냅킨이 잘못 놓여 있거나 식기가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화를 냈습니다. 음식 준비에 대한 그의 집착도 두드러졌으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수프가 매우 뜨겁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로 인해 한 번은 이탈리아의 마리아 조제 왕세자비가 수프를 맛보다가 혀를 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히틀러는 손님들에게 접시에 담긴 음식을 모두 먹을 것을 요구했고 모두 비워질 때까지 식기를 치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이런 완벽주의적 성향과 엄격한 태도는 에바 브라운과 블론디와 함께 있을 때는 사라졌습니다. 나치 지도자를 잘 알았던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개에 대해 인간관계보다 더 깊은 애정과 헌신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히틀러는 블론디와 함께 장애물 코스를 걸으며 시간을 보내거나 장난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히틀러와 블론디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에바 브라운에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히틀러의 관심을 끌기 위해 또는 질투심에서 2마리의 개를 직접 구입했습니다. 연합군의 공격이 심화되고 소련군이 다가오는 가운데에서도
히틀러와 그의 충견 블론디 사이의 관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가 더 이상 베르크호프가 아니라 총리 관저 지하에 있는 벙커에서 그녀와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점뿐이었습니다. 이 벙커는 베를린 전투 동안 유명해진 히틀러의 마지막 피신처였습니다. 소련의 공격을 두려워해 벙커에 숨은 히틀러는 전투 중간의 짧은 휴식 시간 동안 블론디와 함께 건물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그에게 이 시간들은 혼돈 속의 고요한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한편 바깥에서는 독일 병사들이 거리를 방어하며 소련군의 전차가 베를린 중심부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29일 베를린의 상황은 급격히 변해 약간의 희망에서 완전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련군은 히틀러의 벙커 문 앞까지 도달했으며 독일군은 더 이상 T-34 전차의 돌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소련 보병은 모신나강 소총과 PPSH-41 기관 단총 같은 중화기를 사용하며 수적 유세를 살려 거리를 점령해 갔습니다. 폭격으로 초토화된 도시는 함락 직전에 있었습니다. 반면 벙커 내부에서 히틀러와 그의 측근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총통은 소련군의 생포되기보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동부 전선에서 자신의 병사들이 저지른 잔혹 행위를 알았기에 포로가 되는 것이 죽음보다 더 끔찍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청산가리 캡슐을 삼켜 자살하는 것이었지만 의심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히틀러는 그의 의사들이 캡슐을 조작해 그를 죽이는 대신 일시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뜨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벙커 내 외과 의사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게 블론디에게 먼저 독약을 시험해보라고 명령했습니다. 비록 외과 의사가 이를 수락했지만 히틀러의 의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외과 의사는 해고되고 하세 교수에게 그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하세는 블론디에게 독약을 투여했고 그녀는 즉시 죽었습니다. 히틀러는 블론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독약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론디가 죽은 후 히틀러는 부하 경호원에게 블론디의 강아지들도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경호원은 정확한 총격으로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후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은 자살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에 대한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그들의 시신이 폭탄으로 생긴 분화구에 소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보고서는 히틀러, 에바 브라운, 블론디, 그리고 그녀의 강아지들의 유해가 SS 요원들에 의해 하나의 공동묘지에 묻혔으며 유해가 완전히 섞이도록 처리되었다고 전합니다. 베르크호프, 총통의 피난처와 제3제국의 어두운 유산. 1945년 5월 연합군은 아돌프 히틀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던 베를린 총리 관저의 지하 벙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고 이는 히틀러를 포획하기 위한 새로운 수색 작전을 촉발시켰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바이에른 주 오버잘츠베르크에 있는 히틀러의 여름 별장 베르크호프였습니다. 이곳은 한때 총통의 개인적인 피난처였으며 오늘날까지도 복잡한 주제입니다. 오버잘츠베르크는 바이에른 남동부, 오스트리아 국경 근처, 바이에른 알프스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은 아돌프 히틀러를 포함한 여러 나치 고위 간부들의 주요 피난처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히틀러는 이곳에 자신의 두 번째 거주지인 베르크호프를 건설했습니다. 1928년 히틀러는 이 지역에서 한 채의 집을 임차했고 이후 그의 저서 나의 투쟁, 판매 수익을 이용해 이를 구입했습니다. 5년 후 마르틴 보어만은 히틀러의 총애를 얻기 위해 히틀러가 이 지역을 애정하는 점을 활용하여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켈슈타인 산 정상에 연구용 건물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보어만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건물 완공 기한을 히틀러의 생일인 1939년 4월 20일로 설정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이 약속은 곧 거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수석 건축가 로데리치 피크는 여러 장애물에 직면했으며 그중 첫 번째는 거의 수직인 암벽을 관통해야 하는 6km 길이의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구간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문제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승인되었고 1937년 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건물을 완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보험안의 압박, 그의 냉혹한 성격, 24시간 교대 근무, 심지어 탐조 등 아래에서 덕분에 마침내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진과 필름에서는 히틀러와 그의 연인 에바 브라운, 그리고 다른 나치 간부들이 이 별장에서 알프스의 절경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1945년 4월 25일, 히틀러의 죽음 불과 5일 전, 영국 왕립공군 617 비행대대 일명 덴버스터스는 히틀러가 이 별장을 은신처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베르크호프를 폭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히틀러는 1944년 여름 이후로 이 집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951년 남아있던 베르크호프의 잔해는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폐허는 그곳에서 내려진 결정들을 소름 끼치게 상기시키며 이 결정들은 수백만 명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현재 오버잘츠베르크는 바이에른 알프스의 아름다운 경치로 알려져 있지만 제3제국의 어두운 과거와의 연결고리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베르크호프의 폐허는 당시 시대의 공포를 상징하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합니다. 식생은 빠르게 이곳을 덮었고 히틀러의 옛 별장은 자연에 의해 감춰졌습니다. 1999년에야 독일 당국은 나치 정권의 만행을 기억하고 이 장소가 신나치주의자들의 성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근처에 박물관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박물관은 공식적으로 도큐멘타치온 오버 잘츠베르크, 도큐멘테이션 오버 살츠베르크로 알려져 있으며 젊은 세대 사이에서 히틀러에 대한 개인 숭배를 억제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베르크호프 폐허로 향하는 비밀 탐험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독일 신나치뿐만 아니라 헝가리와 체코 공화국과 같은 동유럽 국가 출신 방문객들에게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에서는 극우 세력이 점점 더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박물관을 확장하는 계획이 제안되었습니다. 목표는 이 지역에서 신나치 그룹의 존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확장 공사의 비용은 2,100만 유로로 평가되고 있지만 폐허의 최종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일부는 폐허를 현재 상태로 보존하자고 제안하고 다른 이들은 이를 더 통제된 관광 명소로 바꾸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발굴 과정 중 발견된 미폭발 폭탄으로 인해 계획은 지연되었습니다. 목표는 2020년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이 장소가 더 이상 나치 이념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물관 관계자 마티아스 일링거는 말했습니다. 히틀러의 메르세데스, 나치 아이콘의 숨겨진 역사. 1945년 4월 아돌프 히틀러를 포함한 여러 나치 지도자들이 사용한 특별 방탄 차량 메르세데스 벤츠 770 원이로가 바이에른의 알프스 마을 오버잘츠베르크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차량의 소유주인 히틀러는 베를린 벙커에서 최후의 피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SS 부대는 차량을 플랫폼에 실어 잘츠부르크 근처의 라우펜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미군 제20 기갑사단 병사들이 마지막 독일군 저항을 제압한 후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후면 장갑, 계기판, 앞유리에 총알 자국이 있었고 엔진은 손상되었지만 여전히 작동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차량은 곧 미군 고위 지휘관들의 특권 수송 수단이 되었습니다. 차량은 군용 녹색으로 재도색되고 측면에 흰색 별이 그려졌으며 새로운 잘못된 신분으로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 네덜란드 노동자가 이 차량을 헤르만 괴링의 소유로 잘못 식별한 것입니다. 1945년 8월 이 차량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 본토로 건너갔으며 전쟁 채권 캠페인에 사용되었고 여전히 잘못된 소유자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11년 후인 1956년 10월 캐나다 수집가 H.J. 오코넬, 이 군 인겨물품 경매에서 2,725달러의 이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경매에서 나치 시대의 또 다른 메르세데스, 괴링의 진짜 차량인 블루구스도 판매되었습니다. 이 차량 역시 오버잘츠베르크에서 제베길공 수사단이
노획한 것이었습니다. 토론토에서 복원 작업 중 역사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설계에는 없었던 중앙 전조등이 앞 범퍼에 추가된 것입니다. 1970년 이 차량은 캐나다 오타와의 전쟁 박물관에 영구 전시되기 위해 기증되었으며 세금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괴링의 개인 차량으로 전시되었습니다. 진실은 1980년대가 되어서야 밝혀졌습니다. 박물관의 독일계 사서였던 루트비히 코허 루디 코처는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임러 벤츠 기록 보관소의 일련 번호를 추적하여 이 차량이 1940년 7월 8일에 직접 제3제국 총리관저에 인도되어 오직 히틀러 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1982년의 발견은 수십 년간 지속된 잘못된 소유자 지정 문제를 바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 유물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었고 역사적 가치를 크게 높였으며 전시 여부에 대한 논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괴링의 진짜 차량인 블루구스는 역사 속에서 별도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인리히 히물러의 비밀 거처, 제국 총통의 피난처. 제2차 세계대전 말기 1945년 5월 4일 바이엘은 남부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언 미초 데니얼스 소장이 이끄는 미 제3보 병사단 소속 제7보 병연대가 바이에른 알프스 지역의 전략적 거점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작전은 같은 부대가 다하우 강제 수용소의 참상을 목격한 지 불과 48시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임무는 수년간 나치 고위 지도자들의 피난처로 사용된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관심 대상은 히틀러의 가장 잘 알려진 거처인 베르크호프와 그의 상징적인 산악 요새인 독수리 둥지였지만 다양한 부대들은 지역 내 수많은 부동산과 그 주변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부동산들은 군사시설, 공식 거주지, 그리고 히틀러가 이 지역에 머무는 동안 장관들이 업무를 보던 소형 제국 총리 관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군의 통제 하에 들어간 주목할 만한 부동산 중 하나는 SS 제국 총통 하인리히 히물러의 저택이었으며 이는 커니히 호수 케어닉 옆 샬레 샤우차레 샤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는 미군이 전쟁 말기에 점령한 히물러 소유의 2개의 바이엘은 부동산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한 곳은 뮌헨 근교에 있었으며 1940년 안에 마르가레타와의 별거 전까지 히물러 가족의 주요 거주지였습니다. 1941년부터 히물러는 비서로 일하던 헤드비히 포스트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파탄 이후 히물러의 삶에는 독특한 가정적 분리가 자리 잡았습니다. 법적 아내와 딸은 뮌헨 남부의 탄탄 지역에 남아 있었고 반면에 애인과 그 사이에 태어난 2 자녀는 샬레 쉰코 런, 찰렛, 쉰코 레온이라 불리는 샤우 지역 별장에서 거주했습니다. 이 2번째 거처는 전략적 중요성을 지녔습니다. 히틀러가 아알부르크 에일burg에 있는 그의 거대한 저택에 머물 때 히물러가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아알부르크는 나치 고위 지도부를 위해 엄중히 요새화된 지역 내에 있었으며 산 위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나치 내부 권력 역학은 히틀러의 비서 마르틴 보어만의 책략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보어만은 히물러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방해를 꾸몄고 결과적으로 히물러는 아알부르크의 사적 저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샤우 지역의 샬레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나치 지도자들의 집에 임시 거주해야 했으며 이는 안전상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날들 동안 히물러는 독일 북부에서 칼 데니츠 제독의 지휘 본부에 머물렀습니다. 데니츠는 히틀러의 후계자로 지명된 인물이었습니다. 한편 포스트는 슈나인란드를 떠나 미군의 징역을 피해 오스트리아로 피신했습니다. 미군 선발대는 지프를 타고 메인 게이트를 통해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지뢰나 매복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입 후 그들은 체계적으로 모든 방을 수색하여 거주자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동시에 유니폼, 훈장, 무기 등 귀중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다양한 개인 소지품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정보부 전문 요원들이 귀중한 자료를 찾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히물러의 개인 물품은 곧 미군 병사들에 의해 전리품으로 챙겨졌으며 이후 15년 동안 미국 내 경매에서 종종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목할 만한 예로는 히물러가 헤드비히 포스트에게 선물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냥용 총이 최근 미국에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차고 지역을 조사하던 중 이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히물러가 사용하던 메르세데스 벤츠 770K 대형 세단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나치 고위층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이었고 베를린 제국 총리 관저에서 히물러에게 배정되어 부스카든 뷰트가든 체류 중에 사용되었습니다. 미군과 프랑스군 프랑스 제2기갑사단은 알부르크에 가장 먼저 도달한 부대, 이 히틀러 소유 차량을 포함해 여러 차량을 노획했으며 현재는 세계 곳곳의 공공 및 개인 컬렉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고급 차량은 샬레 슈인코 런과 7km 떨어진 버프 비어브다 및 아인링 공항을 오가는 히물러의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이 공항에서 포케불프 200 콩도르, 포케울프 200 촌돌 전용기를 탔습니다. 이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나치 지도자들을 위해 특별 제작한 W150형 77K 세단 10대 중 하나로 1943년 제국 총리 관저에 납품되었습니다. 퍼레이드용 개방형 차량과 달리 이 리무진은 공식 이동 중 안전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히틀러 차량과 달리 단단한 지붕이 장착되었고 경호 수준은 원수 차량과 동등했습니다. 라인하르트 헤이드리히가 프라하에서 오픈카를 타고 있다가 수류탄 공격을 받아 치명상을 입었던 사건 이후 나치 지도부의 보안 규정은 강화되었습니다. 히물러는 독일 내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증오받는 인물 중 하나였기에 자신의 보호를 최우선시했습니다. 차량은 소형 무기 탄환을 막을 수 있는 장갑, 특수 방탄 유리, 지뢰 폭발을 흡수할 수 있는 보강된 하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차량 앞문 옆에는 탐조등이 설치되었고 내부에서 조작 가능한 중앙 잠금 시스템이 있어 외부 침입을 방지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외부 아퓨리에 따뜻한 공기를 분사해 선계를 방지하는 특별한 통풍 장치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차량 총중량은 약 4.5톤에 달했습니다. 거대한 무게에도 불구하고 직렬팔 기통 엔진은 230마력의 출력을 제공하여 시속 140km 87마일까지 속력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이어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보통 시속 80km 50마일/hr 정도로 주행했습니다. 이사도어 6인승 고급 리무진은 공식적으로 베를린 경찰 연대 소속 번호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물러가 이동할 때는 보안팀이 SS1이라고 표시된 특별 번호판으로 교체하여 탑승자의 신원을 명확히 했습니다. 히물러의 이동은 항상 철저히 준비된 경호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하나 이상의 호위 차량이 무장 경호원 및 경찰 요원을 태우고 주 차량을 호위했습니다. 1945년 5월 4일 차량이 노획된 이후 이 메르세데스의 즉각적인 행방은 다소 불확실합니다. 다만 다른 많은 나치 지도자 차량과 마찬가지로 미군 고위 장교 운송용으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오늘날 이 특별한 메르세데스 770K는 독일 진스하임 신사임의 자동차 및 기술 박물관 아우토 언테크닉 무즘 신사임에서 전시 중이며 히틀러의 의전 차량 2대와 나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히물러 체제의 흥미로운 유물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고 가치 높은 자동차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숨겨진 재산, 총통의 비밀 제국. 아돌프 히틀러가 유럽 최대 규모의 재산 중 하나를 소유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부의 축적 과정은 제2차 세계대전 서사에서 자주 소외된 장이며 이 막대한 자산의 최종 행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독재자는 경제적 특권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하층 계급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세관 공무원이었으며 가족에게 소박하지만 안정된 중하층 수준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후 아버지가 30년간 모은 저축은 히틀러가 비엔나에서 예술가의 꿈을 좇으면서 탕진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극심한 빈곤에 빠졌고 노숙자 보호소에서 생활하며
건설 노동을 하거나 수채화 및 엽서를 관광객에게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하사 계급으로 복무하면서도 그의 재정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919년 독일 노동자당의 국방군 소속 정보원으로 접촉했을 때도 그는 여전히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입당하고 주요 연설가로 부상하면서 히틀러는 점차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나갔습니다. 곧 그는 고급 메르세데스 자동차를 구입하고 뮌헨에 소박한 집을 마련하면서 재정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경제적 전환점은 1925년에 찾아왔습니다. 뮌헨에서 실패한 맥주홀 폭동으로 인해 란츠베르크 감옥에 수감되었던 히틀러는 그곳에서 자서전과 정치적 교리를 결합한 책 나의 투쟁을 집필하고 출판했습니다. 히틀러는 당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실패한 쿠데타로 인해 나치당은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나의 투쟁은 정치운동을 위한 신념서이자 새로운 지지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폭력이 아닌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려 했습니다.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 독일 경제가 악화되면서 나의 투쟁의 판매량은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이는 나치 이념의 확산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1933년 1월 히틀러가 독일 총리로 임명되면서 나의 투쟁은 사실상 국가공인도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25년부터 1933년까지 그는 나의 투쟁 판권 수입으로 120만 라이히스마르크, 현재 가치로 약 56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또한 히틀러는 세금 회피에 매우 능숙했습니다. 그는 해당 기간 동안 판매된 24만 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장악 직후 세무당국은 히틀러에게 40만 5,500 라이히스마르크, 현재 약 160만 달러 상당의 세금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총리실을 통해 세금 면제를 추진했고 1934년에 공식적으로 면제되었습니다. 나의 투쟁 판매는 계속 번창하여 1939년 전쟁 발발 시점까지 11개 언어로 번역되어 52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독일 내에서만 1,000만 부 이상의 나의 투쟁이 판매되거나 무료로 배포되었으며 이를 통해 히틀러는 수백만 마르크의 저작권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수익으로 히틀러는 바이에른 지방에 위치한 베르크호프 별장을 건축하고 뮌헨에 호화로운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또한 그는 1933년 총리로서 급여를 받았고 1934년 대통령 힌덴부르크 사망 이후 총리직과 대통령직을 통합하여 총통으로서 두 급여를 동시에 수령했습니다. 히틀러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은 지지자들의 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 거물 헨리 포드는 그의 초기 열렬한 지지자이자 후원자 중 하나였습니다. 무기 및 철강 재벌 구스타프 크루프와 프리츠 티센, 프리츠 타이센에은 전쟁 중 나치당에 500만 라이히스마르크, 현재 가치로 약 3,72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러한 기부금은 마르틴 보르만의 관리하에 히틀러를 위한 휴양시설 건설에 사용되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베르크호프산 위에 지어진 독수리 둥지였습니다. 역사 연구에 따르면 히틀러는 1933년부터 1445년까지 기업 후원자들로부터 약 7억 라이히스마르크, 현재 가치로 약 52억 달러를 축적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당대 세계 최대 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또한 나치 독일 내에서 자신의 초상화가 들어간 우표가 판매될 때마다 로열티를 수령하여 추가적인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수익은 그의 제1차 세계대전 전후였던 막스 아마네에 관리해 예술품과 부동산에 투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945년 4월 30일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히틀러가 자살한 이후 이 막대한 재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틀러는 죽기 전 비서 트라우들, 융게 트라우들 중에게 유언을 구술했고 복사본은 군사 전령에 의해 벙커 밖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마르틴 보어만은 유언 집행자로 지명되었습니다. 히틀러가 불법적으로 약탈하여 모은 예술품 대부분은 오스트리아 린츠에 수려했던
총통미술관에 기증될 예정이었으나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중요한 일부 물품은 가족과 가정부 등 개인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의 부동산 대부분은 연합군에 의해 몰수되었거나 폭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베르크호프 포함. 히틀러는 자신의 전 재산을 나치당 혹은 독일 국가의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1945년에 독일 국가는 해체되었고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의 점령 지역으로 분할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합국은 히틀러의 재산을 차지했습니다. 1949년 영국, 미국, 프랑스 점령 지역이 통합되어 서독이 탄생하면서 이론상 히틀러의 유산 관리는 서독 정부에 이관되었습니다. 히틀러는 공식적으로 바이에른주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이에른 주정부가 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투쟁르의 경우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히틀러 사후에도 이 책은 계속 수익을 창출했으며 판권을 소유한 바이에른 정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바이에른 당국은 독일 내 출판을 체계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국제판권과 관련해서는 1941년 히틀러가 미국에 선전포고하자 미국 정부는 적과의 거래법에 따라 저작권 수익을 동결했습니다. 1945년까지 이 동결 자산은 25만 5천 달러에 달했고 이는 전쟁 난민을 지원하는 단체로 전달되었습니다. 같은 해 미국의 허튼 미플린 하우턴 미플린 출판사는 3만 7천 달러에 나의 투쟁에 미국 판권을 구입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 책은 7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대중의 항의 끝에 자선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1945년부터 1969년까지 나의 투쟁 출판이 금지되었습니다. 금지 해제 이후에도 수익금 기부 시도가 있었으나 대부분 거부되었습니다. 일부 국제 수익금은 바이에른 주로 비공개 이전되어 자선단체에 분배되었습니다. 2016년 나의 투쟁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며 공공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독일에서 즉각 재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아마존 독일에서는 몇 시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2017년까지 새 판본은 독일 내에서 8만 5천 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히틀러의 방대한 재산은 결국 바이에른 주정부 관리에 통합되었고 독립적인 금융실체로서는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히틀러 가족이나 제3자가 요구할 수 있는 은행 자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막대한 재산은 완전히 국가 재정에 흡수되었습니다. 제3제국의 잃어버린 주택들, 나치 지도자들의 저택의 운명, 피러벙커, 퓨러벙커. 아돌프 히틀러가 마지막 나날을 보낸 지하 벙커는 파괴, 망각, 그리고 신나치 숭배지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운명을 맞이했다. 이 벙커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베를린에 위치한 제국 수상관 라이히스칸칠라이 지하 복합시설의 일환으로 건설되었으며 제3제국 최후의 몰락무대가 되었다. 베를린이 함락된 후 소련군이 벙커를 점령했다. 소련군은 시설을 조사하고 히틀러의 유해를 수습해 모스크바로 이송했다. 비록 벙커는 부분적으로 온전했지만 해당 지역은 폭격과 약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냉전 시기 베를린이 분단되면서 해당 지역은 동독 독일민주공화국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공산정부는 퓨러벙커가 나치 동조자들의 순례지가 될 것을 우려하여 1947년 폭약을 이용해 벙커를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두꺼운 콘크리트 벽은 대부분 폭발을 견뎌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은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 동베를린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벙커의 잔해는 다시 땅속에 묻혔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정부는 벙커를 재건하거나 보존하지 않고 완전히 봉쇄하기로 결정했다. 오늘날 퓨러벙커가 있었던 자리는 아파트 건물들에 둘러싸인 주차장으로 남아있다. 2006년 설치된 작은 안내판 하나만이 이곳이 과거 나치 정권이 몰락한 장소였음을 조용히 알리고 있으며 이곳이 숭배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대 역사 속에 잊히도록 하고 있다. 카리놀 캐리널, 헤르만 괴링의 잔엄한 저택은 나치 권력의 가장 화려한 상징 중 하나였다. 이 저택은 베를린 북쪽의 쇼르프하이데 숄파이데 숲속에 위치했다.
괴링은 이 저택을 첫 번째 부인 카린 캬린제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 사냥용 궁전이자 약탈한 예술품을 수집해 놓은 개인 박물관으로 만들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카린홀은 광대한 정원과 호화로운 응접실 귀중품을 보호하기 위한 지하 벙커를 갖춘 제3제국 최고의 호화 저택 중 하나로 성장했다. 하지만 1945년 독일 패배가 확실시되고 소련군이 베를린을 향해 진격해오자 괴링은 자신의 저택이 소련군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해 4월 그는 루프트바페 독일 공군 부대에 명령하여 카린홀에 폭약을 설치하고 철수하기 전 폭파시켰다. 저택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귀중한 예술품 컬렉션은 여러 은신처로 옮겨졌지만 많은 작품들이 실종되거나 연합군에 의해 회수되었다. 전후 카린홀의 폐허는 소련군과 현지 주민들이 귀중품을 찾기 위해 약탈했다. 1950년대에 동독 정부는 남아있던 폐허를 완전히 해체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이 다시 이 지역을 되찾았다. 현재는 지하 기초 일부와 나무들 사이에 흩어진 잔해 몇 조각만이 남아있으며 이곳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어떤 기념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보르겐제 볼겐세 저택 잊혀진 나치 선전의 은신처 베를린 인근 수도 북쪽 약 15km 지점에는 제3제국 시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건축적 유산이 존재한다. 반들리츠 완들리츠 인근 고요한 호숫가에 위치한 보르겐제 빌라는 오늘날까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는 역사의 이례적인 흔적이다. 이 저택은 요제프 괴벨스, 조세프 괴벨스에게 그의 39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히틀러가 직접 선물한 것이다. 건축 비용은 230만 라이히스마르크에 달했으며 자금은 베를린 시청과 UAEA 영화사에서 지원받았다. 1936년에 건설이 시작되어 1939년에 완공되었다. 이 저택은 괴벨스, 그의 아내 막다, 그리고 6자녀가 휴식과 생활을 즐기던 공간이 되었다. 17헥타르에 달하는 대지 위에 70개의 방을 가진 봉관 외에도 제국 보안국 RSD 요원들을 위한 부속 건물과 차량 시설, 그리고 괴벨스의 고급 메르세데스 54K 차량을 위한 전용 차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저택은 가족 휴양지일 뿐만 아니라 나치 정권의 정치 회의와 사교 행사를 위한 주요 거점으로도 사용되었다. 히틀러 자신도 여러 차례 이곳을 방문했다. 영화를 사랑했던 괴벨스는 저택 내부에 개인 영화관을 설치했으며 대형 리셉션 홀이 마련되었다. 또한 괴벨스는 독일 영화 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수많은 외도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 은신처를 사적인 만남의 장소로 활용했다. 동시에 그는 이곳에서 나치 정권의 선전 활동을 주도한 악명 높은 연설문들을 작성하기도 했다. 伯根塞的不确定命运，一个棘手的历史遗产。当第二次世界大战期间柏林上空的空袭威胁加剧时，在伯根塞庄园附近建造了底下防御设施，以保护格佩尔家族及其随行人员。尽管苏联军队在盟军胜利后试图拆除这些建筑，但直到今天，许多隧道和底下通道仍然幸存下来。这处庄园最令人两讶之处在于其内部设施的保存情况，与其他纳粹高层的住宅完全被改建或摧毁的情形不同。伯根塞仍保留了原有的元素，如当时的卫生设备和照明灯具。这种特殊的保存状况归功于其位于的伊殖民主共和国东德领土内，在那里，共产主义当局几乎未对建筑进行任何改动，而是将其转变为社会主义青少年教育和灌输中心。德国统一后，这栋建筑被赋予了新的机构用途。柏林警察部队曾利用此地举办会议和培训活动，后来又作为青少年重新使用。然而，近年来这座庄园逐渐被废弃，因暴露在自然环境中，以及遭受一些破坏行为而出现自然损弊。尽管其基本结构依然稳定，这一局面引发了关于其未来命运的两难讨论。有人主张将其修复为历史遗址或博物馆，用以记录纳粹主义的恐怖；另一些人则认为，
这座建筑应当像大多数与第三帝国有关的设施一样被拆出。现有提议之一是将部分建筑群改建为博物馆空间，但至今尚未就此达成共识。对于那些猜测这处具有争议的历史资产商业价值的人士，目前估计其价格大约在2000万美元左右。然而，出售该地产会引发关于如何管理与纳粹政权相关遗产的复杂伦理与法律问题。1945년 5월 히물러는 무엇을 소지하고 있었는가? 제3제국의 마지막 시기, 붕괴가 임박하자 나치 고위 지도부는 탈출 준비를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하인리히 히물러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산을 탈출 중에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문서에 따르면 1945년 4월에 이미 히물러는 2개의 상자를 하인리히 슈프링거 소령의 저택에 보관했다. 슈프링거는 히물러의 동부전선 최후 지휘부의 참모진 중 한 명이었다. 슈프링거 부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 상자들에는 진정한 보물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금세 공품, 징위한 진주 목걸이,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여러 시계를 담고 있었으며 다른 하나는 다양한 국가의 지폐로 가득 차 있었다. 1945년 5월 12일에서 13일 사이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인물이 추정컨대 히물러의 심부름꾼, 이 상자들을 가져갔다. 당시 히물러는 이미 지역을 떠나 도주를 시작한 상태였다. 이 귀중품들의 최종 행방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이 보물이 하르츠 산맥 지역의 비밀 은신처로 옮겨졌다고 추측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혼란을 틈타 심부름꾼이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흥미로운 점은 히물러와 그의 수행단이 탈출하는 동안 눈에 띄는 귀중품을 소지한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록상으로는 그들이 차량을 버린 후 지역 어부들에게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500제국 마르크를 건넸다는 사례가 유일하다. 또한 영국군이 히물러와 그의 수행원 14명을 체포했을 때도 금속, 보석, 거액의 현금 같은 숨겨진 재산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증언에서도 히물러의 수행원 중 누구도 체포 당시 귀중품을 빼앗겼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나치 정권 마지막 날들 동안 하인리히 히물러는 전후 생존을 위한 정교한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에 따르면 그는 탈출 경로 중 자신의 귀중품을 회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르츠 산맥, 작센주와 튀링겐주 사이 약 2200제곱킬로미터, 해발 900m 이상, 은 일시적인 은신처로 이상적인 장소였다. 울창한 숲과 험준한 지형 덕분에 수많은 자연 은신처를 제공했으며 이 선택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에 의해 강화되었다. 플라웬과의 근접성. 플라웬은 소중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 2015년 미국 국립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된 문서는 1944년 4월 히물러의 지시에 따라 플라웬 우체국의 비밀 금고가 설치되었음을 확인했다. 이 금괴는 약 900kg의 금과 다양한 외국 통화가 보관되어 있었고, 이는 패전 시나리오를 대비한 재정 계획을 나타냈다. 플라웬은 1945년 4월 16일 미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SS 수장인 히물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플라웬이 연합군 협정에 따라 소련 점령 구역에 포함될 예정이라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중요한 사실은 미군이 플라웬을 점령한 후에도 이 금고를 4월 26일까지 점령 11일 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5월 중순 히물러가 하르츠 산맥으로 도주할 때 그는 자신의 보물의 운명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치밀한 금융 대비책은 히물러가 전후 생존과 세력 유지를 위해 얼마나 신중히 계획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체포와 자살로 좌절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히물러는 제3제국 붕괴 시 체포를 피하기 위한 정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플라웬 금고는 그가 구축한 더 광범위한 비밀 자산망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다. 중령 그로트만 기노트만의 진술에 따르면 히물러와 약 15명의 충직한 수행원들은 하르츠 산맥에 임시 은신처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요원을 민간인 복장으로 플라웬에 보내어 금고를 관리하는 현지 나치 관계자와 접촉시켜 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려 했다. 그 후 가짜 신분과 변장으로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나 스위스로 도주할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몇 가지 추측을 포함하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증거들로 뒷받침된다. 그로트만 중령의 구체적인 초기 작전 설명, 플라우엔 금고의 공식 확인, 그리고 보물의 위치가 탈출 경로와 완벽히 일치한다는 점,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날들 동안 힘을 넣는 독일을 탈출하려 했으며 최종 목적지는 이탈리아나 스위스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남하 경로는 오랫동안 미스터리였지만 최근 발견에 따르면 그는 플라우엔의 금괴를 회수한 후 탈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00kg의 금과 외화를 숨기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4월 16일 미군이 플라우엔을 점령하며 접근이 차단되었다. 특수부대 피셔 특수임무부대 타스크포스 피셔는 4월 26일에야 이 보물을 회수했다. 이 금괴는 현재 가치로 약 4,960만 달러 상당이며 달러화, 스위스 프랑, 네덜란드 플로린, 노르웨이 크로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로트만 이론에 따르면 히물러는 하르츠 산맥에 은신한 후 부하를 플라우엔으로 보내 일부 금을 회수하고 이후 가짜 신분으로 제노바 항구로 탈출하려 했던 것이다. 그곳에서 많은 나치들이 남미나 시리아로 도망쳤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실패했다. 히물러는 영국군에 체포되었고 수상한 상황 속에서 사망했다. 플라우엔의 금괴는 그가 사용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사라졌고 이는 제3제국 말기에 또 다른 미스터리로 남았다.